직접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안 오셨네 들. 예.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27페이지 보십니다. 27페이지 이제 그리스, 오늘 그리스를 뭐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게 될 텐데요. 그리스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하죠. 그래서 27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그리스 미술의 여러 양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요거 지난번에 안 보고 넘어가지고 요걸 이제 다시 요거부터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 미술, 그죠? 지오메트릭, 그 다음에 아르카익, 그 다음에 고전주의, 클래식,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지오메트릭은 뭐 그냥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르카익하고 고전주의하고 헬레니즘, 그죠? 헬레니즘. 그 다음에 로마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뭐 오른쪽에 뭐 여러저러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건 다 설명될 거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첫 번째 나왔던 게 그거죠. 기하학적 미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을 단순화한 프리즈와 기하학적 테두리 문양으로 장식한 도자기. 그러니까 띠 모양으로 장식을 한 거를 이제 프리즈라고 해서 지난번에 요 얘기 나왔었습니다. 그죠? 요거. 그죠? 이거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요거는 한번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는. 요게 사실 이게 이제 미학의 문제거든요. 미학. 예술사가 아니라 미학. 그죠? 그러니까 왜 도자기에 그림이나 무늬를 왜 그려넣느냐? 왜 그릴까요? 예쁘니까? 예쁘니까? 예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미학의 시작이죠. 그죠? 단순히 그 유용성, 그죠? 유틸리티, 어떤 뭐, 물을 담거나, 그죠? 그 물이나 뭐 쌀, 곡식을 담는 거를 넘어서, 야, 근데 왜 이게 그림을 그리냐? 그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오늘날에도 결국 이런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많이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거 보셨죠? 지난번에,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사람을 아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켜가지고, 그죠? 이렇게 도자기에 그려놓고 새겨넣는데, 이걸 이제 왜 그리냐? 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미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가장 단순한 답변은 이게 좀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그죠? 예쁘다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부가가치다, 부가가치.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쁘게 본다는 거는 그냥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서 예쁘게 보려고 즐기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 상업용 목적에 사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도자기가 이렇게 많이 발달한 게 그리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 뭐 농경적으로 생산력이 뛰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상업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상업 물품에서 대표적인 게 도자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도자기를 좀 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가가치, 그죠? 고부가가치, 그죠? 오늘날 우리가 핸드폰 디자인 막 이렇게 더 예쁘게 해서 더 비싸게 받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도자기를, 그죠? 우리가 그 왜 여기도 나왔잖아요. 왜 그 26페이지도 이렇게 애게해. 벌써 이거 2000년도 넘은 그 크레타 섬에서, 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봐도 오늘날 봐도 참 아름다워요. 주전자가, 그죠? 그 위에 있는 주전자 같은 게, 그죠? 26페이지에 있는 주전자 같은 거. 이런 게 이게 자기들이 쓰려는 용도보다는, 그죠? 그것도 있지만은 그 상업용, 그죠? 이 크레타 섬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다른 지역에 팔고 거래하고, 옛날 우리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청해진도 뭐 도자기 거래한 거예요. 그죠? 중국 도자기, 일본 물건 이렇게 거래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에 이렇게 이 도자기와 관련된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 또 관련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그 도자기 그림이 많이 발달했는가.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던진 물음은 계속 남긴 해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냐, 그죠? 왜 그래 넣느냐? 이제 그 물음은 이제 계속 미학적인 물음으로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 가장 이제 그리스가 본격적으로 막 발전하기 직전에 이런 식의 기하학적인, 그죠? 좀 단순해서 표현한 이런 무늬의 도자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는 게 그 아르카익이라고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전주의, 클래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레니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시대 구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하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화면 여기는 이렇게 잘 돼 있질 않아서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를 구분해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제 크레타 문명, 그죠? 미노스 왕의 신화와 얽힌 그 크레타 문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미케네 문명, 얘들이 그 트로이를 쳐들어가서 멸망시킨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 그 문명입니다. 트로이. 그런데 그 뒤에 잠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암흑시대가 있었고, 여기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하학적 시대, 그 기하학적 예술이라는 그 시대입니다. 그 직전에.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은 그리스에서는 공식적으로 요거를 그 BC 776,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단군 언제니까 BC 2333? 그죠? 그렇게 뭐 사실 알 수가 없죠. 그 233년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이제 딱 찍어가지고 BC 233년에 단군 왕검이 뭐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도 이게 뭐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C 776년에 최초의 올림픽, 그때 드디어 우리가 헬레니스틱, 그래서 뭐 격가지 얘기지만은요, 그리스라는 오늘날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명칭도 그리스란 말이 없어요. 그냥 헬레니스틱 리퍼블릭이에요. 오늘날의 공식 명칭이 헬레니스틱 공화국인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란 말은 글쎄, 그리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그리스라는 말은. 어쨌든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부르기에는 헬라라고 그러죠. 자기들 헬라 사람. 그러니까 그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어를 쓰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말은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리스, 그 단어 어원 자체는. 네. 어쨌든 자기들 헬라라고 계속 부르죠. 헬라인. 그죠? 헬라인과 자기들은 헬라인,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바르바로인, 바바리안, 바르바로인이라 그래서 바르바이로 해가지고 왜 바르바이가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의성어예요, 의성어. 와와와. 그래서 하는 놈들은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이방인들이고 우리는 헬라. 그래서 이 폴리스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얘들이 그래도 하나의 어떤 정서적인 또는 그 문명적으로 묶을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정말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유가 그래도 언어가 통하니까, 언어가 헬라어라 그래서 그리스어.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명칭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헬레니틱 그 리퍼블릭이라고 아예, 그죠? 아예 명칭 자체가.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헬레닉, 그죠? 헬레닉 리퍼블릭 되죠. 헬레닉 리퍼블릭, 그죠? 헬레가 그 번역으로 히랍이죠. 그죠? 예. 히랍. 예. 그 음차에서, 그죠? 예. 히랍 이렇게 하죠. 근데 오늘날의 애들은 히랍이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도 히랍이 뭐야, 히랍이? 히랍. 그죠? 그 다음에 구라파 이러면 이게 구라파가 뭐야? 구라파. 유럽이다, 유럽. 구라파. 자,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 이제 크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이제 암흑시대에서 깨어나서 이제 본격적인 개화하는 시기가 이제 올림픽 이후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요게 이제 아르카익 시대라 그래요. 아르카익. 그래서 아르케란 단어는 지난번에도 잠깐 나왔었지만은요, 어디 갔었지? 오래됐다는 뜻의 아르케란 말이 근원, 시원, 시초, 태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키올로지가 고고학 아니에요. 그죠? 아르케, 이게 옛날의 고고학, 근원을 따지는, 그래서 요 아르케란 단어가 이제 아주 태고적이다. 아주 태고적.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 자, 그래서요, 이제 먼저, 그러니까 이전에 암흑시대에서 이제 자기들이 개화해서 처음에 기틀을 잡은 먼 태고적 시절, 그거를 이제 아르카익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옹기종기 이것저것에 모여 살았는데, 이제 외부 세력, 그죠?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외부 세력이 이제 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침입에 맞서가지고, 그전에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를 좀 나눠댔으면 애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죠. 그죠? 서로 그냥 아웅다웅, 그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주변 나라들끼리 서로 어떤 무역, 중개권이라든지 뭐 자원을 놓고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 싸우고 맨날 싸웠는데, 근데 이제 거대한 외부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결해가지고, 그죠? 처음으로 그리스 전 폴리스들이 단합해서 페르시아를 막아내고,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물리친 건 아니에요. 막아낸 겁니다, 사실은. 페르시아가 뭐 큰 타격 없었죠. 사실 막아내고
막아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단합을 해서 이제 아테네 중심으로 이제 커다란 그 문화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래시컬 에이지, 이걸 이제 원래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클래식, 아니 그 고전 시대라 그럴 때 그 시대적인. 그래서 요게 이제 아테네 중심으로 크게 발전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490년에서 404년. 그래서 이때 아테네 중심으로 발전한 이유가 있죠. 발전한 이유는 이렇게 외부의 거대한 세력이 그 위협이 그 실제로 밀려왔었고 그걸 단합해서 막았고,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 굳건했잖아요. 굳건하고 계속 그 뒤에도 계속 그 아테네 그 그리스 북쪽에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계속 위협을 했고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항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긴장도가 있었던 거예요. 긴장. 그죠? 그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냥 평화를 얻은 게 아니라 계속 긴장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단합을 유지해야 되고 또 군사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그죠? 아테네 중심으로 우리가 이거를 폴리스들이 계속 이 군사력을 유지하고 외부 세력이 유지해야 된다 해서 델로스 동맹을 맺고, 주로 그 페르시아하고 가까운 쪽 그 섬나라와 북쪽의 아테네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요 북쪽 아테네 중심의 그 북쪽 지역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맺어서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죠? 이제 자금을 매년 아테네가 이제 맹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테네가 제국화가 된 거예요. 제국이 된 거죠. 제국화가 돼가지고 다른 나라들한테 일종의 그 전까지는 다른 나라와 폴리스의 평등한 관계였는데 이제 상하 관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야, 돈 더 내라, 니네 뭐 군사 어떻게 해라, 뭐 배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아테네 중심으로. 그래서 델로스 동맹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번성을 했죠. 나름 번성했는데, 문제는 아테네가 이제 거기서 그 돈하고 그 권력을 전횡을 하죠. 전횡. 그 전횡의 결과로 나온 게 이거예요. 그 돈을 그렇게 어디서 이거 많이 뽑아와야만 뭐 거대한 신전도 짓고 뭐 아름다운 예술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거예요. 경제적인 베이스는. 아테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번성했느냐? 그게 자기네 힘만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의 속국화된 다른 조그만 폴리스들로부터 착취를 통해서 돈을 그 델로스 섬이라고 하는, 여기 지도에는 여기 어디 나오나? 그죠? 모이면 사람도 모일 거고. 그렇죠. 사람들 모이고 갖다 쓰고, 그죠? 용역 갖다 쓰고, 니들 뭐 해라, 뭐 만들어라, 갖다 쓰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쪽을 다 점령했으니까 요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막혀가지고 다시 돌아간 건데, 어쨌든 여기에는 계속 페르시아군이 주둔을 했고, 근데 이제 페르시아군이 대대적으로 침공하지 못한 거는 또 자기네 저쪽에 또 막 내란이 일어나고, 그죠? 그 내란과 또 이쪽 그 오리엔트 지역에서 또 새로운 전쟁 등이 있으니까 다시 또 그리스로 쳐들어오지 않은 거지. 근데 어쨌든 이쪽에 계속 있었으니까 아테네는 요 섬 지역하고 위쪽을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맺고, 델로스 섬에다가 금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금을 보관하고 뭐 한다고 해서 아테네가 관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요.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시민 중에서 추첨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첨. 그래서 어떤 행정 직원이나 이런 거 뽑을 때 추첨을 했는데, 추첨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당을. 근데 수당을 이거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 발전도 다 이게 사실은 흑막이 있었던 거지. 자기들이 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수당을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그 돈이 당장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그마한 폴리스들을 일종의 착취했다든지 일종의 속였다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테네가 발전을 하고, 파르테논 신전도 그 돈으로 지은 거라고요. 이 돈으로. 그럼 어떻게 돈 갑자기 지었겠어요? 아테네 인구 자체는 뭐 3만 밖에 안 되고, 주변 지역까지 다 해봤자 30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만 데서 그렇게 커다란 신전을 짓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경제력이 그만큼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뽑아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유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엄청난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것에서 불만이 생기고, 또 아테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얘들 스파르타나 이런 데까지도 막, 야, 니들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간섭을 하니까 스파르타가 이제 그 불만을 가진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래서 요 남쪽 지역 이쪽하고 그 동맹을 맺고 아테네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인 거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 아테네 네. 따로 폴리스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예? 델루스를 따로 폴리스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예, 섬이죠. 섬 이름입니다. 델로스에도 뭐 물론 사람은 살았겠죠. 사람은 살았겠지만은 뭐 워낙 다른 폴리스들은 다 작아요. 몇천 명 단위예요. 사실은 다 조금조금한 골짜기, 몇천 부족이죠. 한 부족, 시족 정도들이었죠. 그래서 아테네 뭐 다 해봤자 뭐 그 아테네 도시에 살았던 사람은 한 3만, 주변까지 해봤자 2-30만, 스파르타 한 20만, 뭐 스파르타 한 30만 뭐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다 그 농노들 같은 큰 지역 다 합쳐서 요 지역 다 합쳐서 한 30만.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사실은. 옛날에 더더군다나 그죠?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일어난 게 이제 아테네의 전횡에 맞서서, 아테네의 전행에 맞서서 다른 동맹국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전쟁 오래 하죠. 오래 해서 1차 펠로폰네소스,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테네가 이제 결국 지죠. 아테네가 봉쇄를 당하고 결국에는 아테네가 항복을 하고 아테네 성벽을 다 허물고 아테네가 항복을 하는. 스파르타가 이제 이기긴 이겼는데 스파르타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스파르타는 아주 극소수의 그 지배층이 다수의 헤일로타이라고 하는 농노들하고 지배하는 그런 체계였잖아요. 완전히 스파르타는 군국주의 국가 아니에요. 군국주의. 그래서 뭐 한 1만 5천 명 정도의 지배층이 한 2-30만을 다스린 거니까 5%도 안 되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전쟁이 벌어지면은 어쨌든 나가서 싸우니까 애들이 용맹한데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이제 보충이 안 되는 거지, 전사가.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때 많이 죽고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거치면서 많이 죽는 바람에 스파르타는 결국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제 숫자가 이제 워낙 소수가 강압적으로 지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소수가 강력했지만 이게 나가서 죽으니까 금방금방 보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전사들은. 그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힘이 다해가지고 내부 반란과 그 밑에 농노들이 반란과 또 뭐 나가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잃고 그다음에 잠깐 테베로 넘어가죠. 테베. 그죠? 테베가 패권을 잠깐 차지합니다. 테베가 잠깐 차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멸망을 하죠. 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아버지한테 다 이제 복수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 단계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전성 시기가 요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페르시아 전쟁을 막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외부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로 힘을 모아가지고 아테네 중심으로 아테네의 거대한 신전을 짓고 또 다양한 문화 행사, 어떤 종교 행사,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런 행사죠. 그죠? 자기들 단합하는 그런 행사, 정치 행사 등을 통해서 문화가 크게 발전했던 시기.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요때. 이것도 요 시기를 가장 황금 시기로 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서 그 뒤에 위에서 일어났던 뭡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죠? 마케도니아,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아테네나 얘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다 흡수는 됐지만 어쨌든 그 지배가 말은 지배라 그러지만은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도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언어가 통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종의 고구려가 백제신라 통일하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통일하고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커다란 제국을 건설했지만 대왕은 이제 금방 한 10년 만에 죽어버리고 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 문화가 그죠? 소아시아나 이쪽으로 퍼져나가는 헬레니즘 시대가 됐죠. 그러다가 그 전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로마, 그죠? 로마가 이제 이 그리스를 다 점령을 하고 로마 속국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로마 속국 시대로 넘어가서 쭉 로마 속국으로 있다가 요때 이제 로마가 비잔티움으로 천도하면서 이제 동로마 시대가 되는 거죠. 그죠? 동로마. 물론 아직은 동로마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로마에서 비잔티움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죠? 어딘지 아시죠? 이스탄불, 그죠? 그쪽으로 그 로마의 중심이 옮겨오면서 동로마 제국의 중심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핵심이 이겁니다. 아주 얘기가 길어졌는데 역사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요 세 가지 시대의 구분, 그죠? 우리가 문화사나 예술사나 시대 구분할 때 아르카익 시대, 그 다음에 고전 시대,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 그죠? 헬레니즘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아주실 게 요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부터. 그래서 이와 같은 미술사적 시대 구분을 처음 도입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구별하기도 해요. 요 아래쪽 먼저 보시면요. 그리스, 그 다음에 그레코 로만. 이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로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뭐 요런 거죠. 그죠? 요 앞에는 그리스 시대고, 요 로마 요거, 그죠? 요 때는 요 그리스 로만 시대고, 그 그레코 로만,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아르카이, 클래식, 헬레니스틱, 요렇게 구별한 사람이 이제 요 사람이에요. 요 이제 중요한 사람이에요. 요거는 자, 그래서 미술사적 시대 구분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빈켈만, 빈켈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빈켈만이라는 이제 미술사에서는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양식사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미술사에 도입했다는 거예요. 양식사. 그래서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게 스타일인데, 그죠? 스타일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이게 일반적이죠. 그죠? 오늘날에는 양식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근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를 쓸 때, 물론 이 사람 전에는 뭐 미술사라는 분야가 뭐 그렇게 뭐 독립된 분야로 정립되지도 않았지만,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가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서술하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역사죠. 그죠? 일반적인 역사. 그죠? 사람에 따라서. 왜 우리 저기, 그, 동양에서도, 그죠? 무슨, 뭐 제갈량 열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사람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그죠?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뭐,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뭐, 그죠? 뭐, 라파엘로, 이렇게 한 사람 생애를 쓰고 작품을 열거하고, 이런 식으로 미술을 썼는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게 아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묶는 거죠. 그죠? 어떤 뭐 고전주의, 그죠? 낭만주의, 낭만파 이렇게 묶는 그 방식이 이때부터 나온 겁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묶은 게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아르카익, 클래식, 헬레니스틱 이런 양식으로 묶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진짜 오래됐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요게. 그래서. 낭만주의, 뭐 미술사의 그런 무슨 주의 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제 양식사로 봐야 된다. 양식사로, 그죠? 무슨 뭐 우리가 초현실주의, 뭐 입체파 이렇게, 그죠? 양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잖아요. 스타일에 따라서, 그죠? 그게 저게 유행인가? 유행이라. 그죠? 유행이라고 볼 수도 있죠. 유행. 어떤 패션이죠. 패션. 일종의 패션이기도 하고, 뭐 스타일이라, 스타일. 그래서 사실 얼마 된 거 알잖아요. 그죠? 이게 18세기 중반이니까요. 한 250년 전에.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죠? 무슨 주의, 무슨 파, 이렇게, 야수파,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미술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결국. 다른 분야도 다 그렇게 보잖아요. 스타일에 따라서 구분을 하니까요. 그죠? 근데 네? 그리고 로만. 네, 슬링에서 그랬고. 레슬링에서. 다른 레슬링에서도. 자, 그래서요, 여기 어디 갔지? 그레코로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켈만 연구에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미술사 분야를 이제 사실상 뭐 처음으로 정립된 거죠. 미술사라는 분야가 정립이 돼서 이제 서울대학교에도 고급 미술사학과가 있어요. 그죠? 미술사학과가 따로 있죠. 서울대학교에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뭐가 된 거냐면 요겁니다. 그리스 문명에 대한 환상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명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말이 이게 뭔가 실제랑은 약간 어긋나 있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어쨌든 형성이 됐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이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그리스의
그리스에 대한 그 유럽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생각이 사실 형성된 거예요. 이 빈켈란 문으로부터. 그래서 18세 이르기까지 서구 유럽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그 자기들이 야 우리 조상이 누구냐? 우리 로마지 뭐 이렇게 해서 로마.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적 토대는 로마적이고 기독교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과거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보통 조선시대를 떠올리죠. 조선시대, 그죠? 유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뭔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건 유교적인 정신, 뭐, 그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고 뭐 유교, 성리학 이런 거지 뭐, 그죠? 근데 오늘날 누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야, 우리 뭐 고구려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게 와닿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건 알고 우리 역사 앞에서 있었고 그래서 왔지, 온 거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 정신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뭐 고구려 정신 이런 게, 그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구냐? 우리는 로마지, 로마. 그죠? 로마에다가 기독교. 이 두 가지를 뭐 의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 그죠? 카톨릭이라는 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가 바탕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유럽인들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화적 기원이 그리스 문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 문명이 있었지. 그건 다 인정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왜냐면 유럽의 지배적인 제도나 뭐 법률이나 규범, 뭐 사상, 문화는 다 로마 거지. 로마 거에서 온 거거나, 그죠? 아니면 기독교적에서 온 거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고대 그리스와 직접 연관되는 것, 직접 이어지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이 사람들이 썼던 명칭 자체가 자기들은 계속 끊임없이 그 로마 제국의 후예라는 걸 계속 강조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면은, 야, 그래도 우리는 뭔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자꾸 로마 이름을 자꾸 살려가지고, 그죠? 또 저쪽에 또 동로마 제국이 실제로 있었고, 그죠?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있었으니까요. 엄청 오래 있었잖아요.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로마가 이어지는 거다. 옛날에 로마는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로마 걸 이어받아서 우리 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상적으로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아니에요? 카톨릭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다신교적인 그리스와는 대립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그대로 사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18세기 이렇게까지, 이거 사실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까지 유럽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는 로마의 후예고 카톨릭의 정신 따라 살아간다. 요게 요 18세기 중반까지였는데, 근데 드디어 이때부터 그게 아니다. 이거 우리는 로마의 앞에 그리스로부터 온 거다라는 이런 생각이 퍼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그 전에도 그리스에 대한 그 관심은 뭐 증가는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고대 그리스 문화를 다시 접하게 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비잔팀의 이슬람을 통해 유입된 12세기부터이지만 그 영향은 중세 대학 및 스콜라 철학 등에 국한되었다. 즉 뭐 그냥 뭐 수도사라든지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많이 했지만, 근데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사람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이슬람 철학자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이슬람에서 배워왔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리스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고, 멸망하면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다 대거 서구 쪽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죠. 이 역사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대거 이주해 오면서 이제 유입이 되고, 또 이탈리아 지역의 르네상스라는 게 그리스 로마의 부활 아니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등을 거치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즉 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의 후예고, 그죠? 로마의 후예고, 자기 법이라는 게 다 로마법을 조금씩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 각종 법이나 사상 다 기독교적인 거고, 문화라는 게 다 로마 거에서 온 거지 뭐 기본적으로, 그죠? 예? 언어도 그렇다. 그죠? 언어도 이제 그 라틴어가 많죠. 이제 물론 그 기원으로 올라가면 그리스어도 있지만 라틴어가 훨씬 많죠. 그죠? 라틴어적인 게 훨씬 많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의 변화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냐? 요게 18세기 중반에 이 폼페이가 발굴되면서 여기 이제 검은 지역이 화산재가 덮인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게 돼 있는 거, 이게 저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폼페이가 발굴되면서, 그래서 폼페이 요거는 뒤에 로마 책에도 나와요. 어디 나오냐? 저기 42페이지구나. 그죠? 42페이지에도 보시면요. 그죠? 42페이지 아래쪽에 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42페이지 저기 지도에 그 베수비오 화산,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하고 헤라클루네움이라는 도시가 다 묻혀버리는데 그 빨간 게 나폴리예요, 그게 나폴리. 위쪽에 있는 게 나폴리고 아래쪽에 소렌토. 이게 소렌토 노래 아시죠? 뭐 돌아오라 소렌토로 뭐 이런. 근데 우리들은 아는데 우리 아이들은 모르더라고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런 거. 이 나폴리. 자, 그래서 나폴리 왕국의 그 수도가 있던 데죠, 나폴리. 그래서 이 나폴리 왕이 자기 휴양지를 좀 만들려고 헤르클루네움, 그죠? 이 해안을 개발하다가 이걸 다시 이제 발굴하게 된 거예요. 발굴해가지고, 야, 이거 좀 다시 발굴해봐야 되겠는데, 난 새 해선이 시작이 된 건데요. 여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제 나폴리가 있죠. 나폴리, 그죠? 나폴리 왕국의 왕이 자기 그 해안 휴양지를 모색하다가 좀 만들다가 이제 그걸 발견해서 헤르쿨라네움. 물론 원래 있던 건 알았지만은 야, 이거 좀 치우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공사를 좀 새로 하다가 야, 이게 뭔가 막 새로운 게 나오네 해가지고 1748년부터 프랑스 부르봉 왕가, 프랑스 왕가한테 이 나폴리 왕이 이걸 판매해요. 니네 이거 발굴권을 준다. 발굴권 판매해가지고 프랑스 왕가가 독점적으로 이 폼페이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화산재가 한 5m 덮여있는 화산재를 이제 파헤쳐가지고 발굴을 하는데 이 발굴이라는 게 오늘날의 발굴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발굴이 아니고 오늘날에 이거 발굴한다 그러면은 다 하나하나 붓으로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보물 찾기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보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를? 보물 캐기, 뭐 보물 발견, 그죠? 그러니까 이야 여기 옛날 귀한 게 묻혀 있다. 사실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그런 이거를 뭐 학술적인 목적, 역사를 되살린다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그 귀중품이 있다. 귀중품 똑같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구라고 비슷한 거지. 그래서 이 프랑스에 그걸 산 거예요. 그거를 돈 주고 사고 나폴리한테 돈 주고 사가지고 야, 우리가 그거 다 캐가지고 그래서 막 캐가지고 이거 나왔네 해가지고 막 가져가서 팔고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보물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보물 발견? 보물 캐기인데요. 보물 캐기. 그래서 폼페이를 그런 식으로 발굴이 시작됐어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고대 문명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고조되었죠. 왜 고조되겠습니까? 이야, 거기 가서 뭐 하나 캐면 그게 얼마라는데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데 물론 단순히 그런 뭐 돈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은 실제로 문화적인 관심도 있죠. 새로운 게 막 나왔으니까 또 사람들이 호기심이 동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 당시 사람들이더라도 야 이게 뭐 몇천 년 묻혀있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그 화산재를 걷어내고 드러나는 거니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2000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죠? 그대로 이제 묻혀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엄청 고조되면서 이때 이제 그 빈켈만이 발굴 현장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그리스 연구를 좀 하던 애였으니까 야, 그럼 네가 감시해라. 그러니까 감독 지도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는데 근데 얘가 하도 간섭을 하니까 옆에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거 캐 가는 건데 자꾸 이제 훼손하지 마라 막 얘기해야지. 얘는 그러니까 얘 나중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접근 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술적인 목적이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 부르봉 프랑스 왕가에서 나폴리에는 유적들 일부를 많이 그쪽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오늘날 많이 가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사건이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인. 왜냐면 왕가 자체가 큰 돈을 주고 참여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독점권, 그죠? 그러면 다른 나라 왕족들도 야, 우리도 한번 그죠? 다른데 어디 없냐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 본토로 간다 해서 그리스 본토도 막 이제 사람들이 보물을 찾으러. 그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쉬운 얘기입니다. 그죠?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본토로 막 찾으러 막 간 거예요. 막 찾으러 가서 막 도구려오고 거기서 헐값에 주고 사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스 문화 붐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발굴 붐에 의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발굴이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발굴은 오래 진행됐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굴된 건 나중에 이탈리아가 통일을 한 다음에 19세기 후반에나 돼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날의 의미의, 그죠? 문화적인 의미에서 발굴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거의 약탈 비슷한.
자, 그래서 어쨌든 빈켈만이 그 당시에 이제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 미술이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재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래서 아주 이 빈켈만은 일종의 그 덕후입니다. 덕후. 오늘 말하면 그리스 덕후. 그리스에 완전히 빠진 덕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라오콘 군상, 아주 뭐 고귀한 단순성과 고유한 숭고함, 그다음에 아폴로 벨베레데라는 요 유명한 상이죠. 아폴론상, 그죠? 요거를 그 모든 작가들이 따야 할 본보기가 되는 최고의 부분을 극찬했다.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최고다. 여기에 모든 인간의 완벽한 모습, 그죠?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엄청나게 표현 막 극찬을 해요. 극찬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는 이런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낸 고대 그리스 문명 자체를 매우 높이 평가하게 되었겠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는 고대 그리스를 유럽의 소년기로 여기면서 이로부터 성숙한 유럽 곧 근대 유럽의 선택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하고 다른 거죠. 로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로마를 거쳐 나온 건데, 그죠? 로마 전에 이 그리스로부터 우리가 나온 거다라는 이제 그 주장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장을 우리는 그리스로부터 성장해서 나온 유럽이다. 유럽의 문화라는 게. 그래서 고대 그리스 문명에 대한 빈켈만의 논프 평가는 유럽 지식인과 시민들에게 허다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의 폼페이 발굴로부터 막 관심이 고조가 됐고, 또 여기 쓴 것처럼 게다가 당시에 있는 pom페이 발굴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실 자극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2000년 동안 묻혀있던 거니까, 야, 거기에 또 서로 뭐 껴안고 죽은 뭐 연인이 있다는 그래서 막 스토리가 막 나오고 이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 고대 아름다움과 영광을 되살리는 이야기들을 사파와 함께 실은, 사파라는 게 그 당시 인쇄술이 발전하고 나중에 판화 나올 텐데, 판화, 그죠? 판화가 결합되면서 사람들이 막 그 책을 보면서 이 책들이 아주 막 인기를 끌었던 겁니다. 널리 인기를 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빈켈만의 이런 평가까지 결합되면서, 야, 이게 정말 진정한 뭐 인간다움이 있다 등등 해서 책을 읽고 그리스 추정인 추정된 모방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그리스 그 덕후들이 막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직접 그리스로 막 가서, 그죠? 그리스 문화를 경험하고 뭐 좀 캐오고 사오고 막 이런 거,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만 가지고 사실 되진 않죠.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되진 않고, 요 중요한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요런 미술사 책에 나오진 않죠. 요런 거 나오진 않지만요. 요것도 사실 알긴 알아야 됩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 배경에는 18세기는 계몽주 시대라는 요게 있어요. 그 18세기 계몽주 사상가들은 이성에 의한 인간의 진보를 추구했는데, 그죠? 근데 로마적이고 기독교적이었던 전통적인 유럽 문화를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뒤엎고, 그죠? 계몽주의라는 게 새로운 그 합리성, 자본주의와 시민혁명의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면은 기존의 로마나 카톨릭적인 이런 그 봉건적인 체제에서 벗어나려면은 그거랑은 다른 식의 뭔가 어떤 모델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그 표본을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그리스는 뭐 민주주의였다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그냥 단순히 요런 문화적인 유행 때문에만 된 게 아니라 요 필요성, 그러니까 로마적이고 기독교적이었던 요 전통적인 유럽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그리스 문화에서 발견해가지고 그리스를 막 이제 축혀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성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 사실 그리스 문화라는 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 겁니다. 야, 봐라, 그리스에서는 신중심이 아니라, 왜냐면 중세는 신중심이었으니까요, 그죠?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다.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될 게 없다. 이게 이제 계몽주의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성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요거를 찬양을 했고,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은 중세를 다크에이지라고 부르면서 어둠의 시대다라고 부르면서 무지몽매한 야만 시대로 비하했습니다. 그 귀결로, 그러니까 중세는 어둠의 시대니까 중세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야만적 중세와 대비되는 문명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격상된 거죠,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앞 시대를 깎아내리다 보니까, 그죠? 깎아내리다 보니까 그 전 시대인 그리스, 로마를 이제 격상시키는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고, 사실 요게 중요한 큰 바탕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리스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겠죠. 그죠? 18세기 르네상스랑 관계는 어떻게? 그러니까 르네상스도 이런 게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요. 어디 갔지? 여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된 건 결국 18, 19세기라는 거예요. 14, 15세기 르네상스라는 것은 우리 이것도 고전지라고 하는 이 르네상스는 그 이탈리아 중심의 르네상스 아니겠어요, 그죠? 이탈리아 중심. 근데 그거로는 아까 말한 요 의식 자체가 이 의식 자체가 바뀌진 않았죠. 그 르네상스만 가지고는, 그죠? 르네상스로는 자기들의 뿌리가 그리스에 있다라는 식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뀌게 된 거는 이 정도로 거대한, 커다란 그 계몽주의와 이 계몽주의가 가지고도 안 되죠, 사실. 이 18세기를 지나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18세기 말에 1700, 그죠? 1750년대에 증기기관, 그죠? 산업혁명이 나오고, 또 미국 혁명, 그래서 시민혁명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걸 뒤엎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뿌리를 그리스로 올라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세로 된 탈피가 사실은 14세기부터 시작돼가지고, 네. 그걸 이제 과학도 발전하고요. 그래서 저희 옛날 르네사 배울 때는 르네상스 너무 18세기까지, 꽂혀가지고 18세기에 거의 이제 정점 19세기로 넘어. 그러니까, 르네상스도 이제 새로운 부활이라 그래가지고, 그리스 로마를 부활시키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이, 야, 우리 뿌리는 그리스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드디어 이제 바뀌게 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18세기 그런 식의 폼페이 발굴, 그 다음에 계몽사상, 그 다음에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친 다음에, 거치고 나서 19세기라면 유럽에서는 그리스 문화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실 얼마 된 게 아니죠.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하는 게. 그래서 프러시아의 교육개혁 중에 훔볼트라는 이런 사람 들어보셨을 겁니다. 훔볼트는 그리스 고전을 김나지움, 그러니까 고등학교죠. 그죠? 대학교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적 덕성, 자기절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공동체 정신. 폴리스는 어떤 공동체 정신을 중요했거든요. 그죠? 공동체 정신, 애국심, 어떤 인간의 어떤 이상, 그죠? 용기, 뭐 이런 거, 그죠? 이 그리스적 덕성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 고전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훔볼트가 처음 집어넣었는데 이것이 그리스 고전은 전 서구에서 교양교육의 필수 과정이 되었죠. 왜냐면 이때부터 19세기 이때부터 나폴레옹부터 해가지고 보통 교육, 그죠? 모든 시민들이 다 교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스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 어릴 때부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드디어 여기 쓴 것처럼 서구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리스 시나 서사, 시국을 배우며 그것을 자신들의 문화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세기만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리스를 알긴 알아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뿌리라고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배웠으니까, 그죠? 그리스 서사시, 그리스 비극, 뭐 소포클레스 뭐 이런 걸 다 배우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우리 문화구나. 우리 문화. 그죠? 우리 문화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 문화를 서구 문화의 뿌리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그리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은 19세기 초부터 앞다투어 그리스 문화들을 사실은 뭐 싸게 매입하거나 아니면 도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경쟁적으로 뭐 다 뜯어가가지고, 그래서 각 나라 그것들을 새로 건립한 박물관, 박물관도 그 전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라는 게 17세기, 18세기엔 박물관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18세기, 19세기 이 국민국가의 성립을 통해서 각 국민국가들이 자기들의 박물관을 짓고, 그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면서 박물관을 짓고 그 안에 이런 이제 그리스 컬렉션을 막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1920년대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그리스는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요거 우리 사피엔스 할 때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시인 바이런을 비롯해 많은 유럽 사람들이 자원해서 참전하였는데, 아니, 자기들이 그리스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목숨 걸고 참전했는데, 이렇게 그리스를 도와줘 목숨까지 걸었던 것에는 자신들이, 그죠? 자신들의 고대 그리스의 계승자다라고 생각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그죠? 우리다. 우리 걸 지켜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목숨 바치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고대 그리스 문명은 서문명의 근원이다라는 이런 공식이 성립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18세기만 가도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로마와 카톨릭이 서문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그 전에는 이제는 바뀐 거지.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책에.
그죠? 왜냐면 오늘날 우리가 계몽주의와 그 계몽주의로부터 이어진 산업혁명, 시민혁명을 이어받았으니까 오늘날의 모든 체계는 다 그리스를 시작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철학, 문학, 역사, 의학, 과학, 미술 등 모든 서구 문화가 고대 그리스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 환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왜냐면 다 로마화된 또는 기독교적인 영향이 엄청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영향, 이런 걸 거치면서, 우리 조상이 그리스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대표적으로 어디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스 경제 위기가 날 때마다 그죠? 그때도 이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때도 사실 독립시켜준 게 유럽이나 다른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08년인가 왜 그때 그죠? 경제 위기할 때 그리스가 뭐 파산을 이미 했는데 메르켈이 나와가지고 연설한 게 있어요. 메르켈이 그리스는 뭐 이거 우리 문화에 뭐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구제해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애들이 이거 맨날 그리스 애들이 우리 맨날 돈 줘도 맨날 자기들 놀기 좋아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 조상인데 도와줘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구인들이 아직까지도 특히 독일하고 그리스는 굉장히 연관이 깊어서 그리스가 독립했을 때 그리스 왕국이거든. 네, 왕국이었죠. 왕국이잖아. 유럽인들이 어떤 상황을 세우느냐 하면 독일의 여러 군주들이 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가서 그리스 왕으로 세웠어. 그 기간이 꽤 돼요. 꽤 되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그리스라는 게 유럽의 골칫덩어리인데 이 유로에서 그거를 그래도 자꾸 포함시켜가지고 자꾸 도와주고 하는 이유가 그때 저도 메르켈 연설 보면서 이게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직업을 하다만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 자기들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바로 요 과정, 사실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죠. 그리스를 유럽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게 된 게. 그리고 물론 이제 워낙 식민 지배를 당한 기간이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그 식민 지배라는 게 이 서구가 아니라 이슬람이었잖아요. 이슬람. 그러니까 사실은 서구인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종교도 사실은 그렇죠. 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이제 카톨릭이나 이게 아니라 그리스 정교 아니에요. 오소독스, 그죠? 그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좀 독립할 당시에도 그리스 애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그거라는 자각도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계속 바람을 불어넣어준 거지. 그렇게 해서 저 독립전쟁도 사실은 그런 바람 불어넣어준 그 힘을 받아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좀 말씀하신 빈켈만 이런 사람이 그 뒤에, 그죠? 이거로부터 한 2000년 뒤에, 이게 이렇다 해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르카익.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빈켈만 생각한 그거잖아. 이게 클래식이라는 이름 붙인 게,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클래식이란 클래식이란 단어를 보세요. 클래식. 그래서 클래시컬 에지란 말을 붙였는데, 클래식이란 단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민의 최고 계급을 의미하는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유래하였다. 그래서 이들 계급은 만인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그래서 본보기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최고 계급, 저 시민들처럼 행동하는. 그러니까 이로부터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면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 작품을 의미하게 되었다. 본보기. 그러니까 아까 빈켈만은 그거를 본보기로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은 이제 모범적인 작품을 의미합니다.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 작품. 이후 이제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가 됐죠. 오늘날에, 그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빈켈만이 말한 5세기, 4세기 아테네 전성기 시기의 그거를 우리가 클래시컬 아트 인 그릭, 그죠? 그리스 시대의 고전기 미술, 고전 예술의 클래시컬 아트라고 합니다. 그죠? 요거. 그리고 또 한 번, 그러니까 미술사에서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3번. 그래서 한 번 클래시컬 에이지 또는 클래시컬 아트, 그리스 시대의 요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르네상스 시대, 요거를 고전주의라고 하면 보통 요거 르네상스를 보통 언급합니다. 클래시시즘, 그죠? 고전주의. 근데 벤치 나오고 그럴 때 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나오고 그거, 요때가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게 이제 신고전주의, 요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네오 클래시즘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사실 이게 다 규정된 거죠, 그죠? 이때부터 해서 저건 그리스 고전 예술, 이것도 고전주의로 이름 붙인 건 이 사람들이 이름 붙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전주의다, 네오클래시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단어는 이게 뭐 워낙 다양하게 써요. 사실 클래식, 우리 뭐 번역하면 고전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그죠? 뭐 서양 음악사에서는 클래시컬 피리어드를 뭐 이렇게, 그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분야는 또 다른 식의 의미를 쓰고, 어쨌든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핵심은 어쨌든 요겁니다.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 작품. 그래서 아까 빈켈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모든 작가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는 최고의 작품이 나온 시대다. 그 그리스 클래시컬 에이지 때.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서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명칭을 붙인 겁니다. 클래시컬 에이지. 자, 그래서요,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얘기가 길었네요. 길은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 전체 역사를 보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맨 아래쪽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르카익, 그다음에 고전주의, 그다음에 헬레니즘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나머지 사항들은 좀 이따 다시 반복해서 나오니까 그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8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고요. 도기화, 그죠? 가운데 도기화부터 보시겠습니다. 도기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자기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느냐, 이것이 판매용이었으니까, 그죠? 판매용, 일종의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도기화는 보통 그리스 신화 속의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와 전쟁이나 잔치와 같은 현세적인 주제가 주로 그려져 있다. 그래서 기원전 800년경의 가장 초기 도기화 디자인은 인물과 장식 무늬의 기하학적 형태 때문에 기하학 양식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래쪽에 있는 거. 그래서 그 후의 아르카익 시기는 도기화의 전성기였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그러니까 왜 전성기였냐라고 했을 때, 이때 그리스 사람들이 도자기 무역을 많이 했구나. 요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페이지로 가셔가지고 29페이지. 흑색상 기법의 도자, 박진감 있는 이야기 전달. 그래서 그리스 화가들은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죠, 그죠? 이게 스토리를 집어넣으면 뭐가 좋을까요? 아까 그 도자기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에? 판매할 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스토리를 집어넣으면은, 비싸게 팔아. 아니, 비싸게 파는 걸 넘어서 더. 많이 팔리는 얘기별로 많이. 그죠? 아니, 그 스토리가 하나 가지고, 야, 이거 부족하니까 세트로 파는 거예요, 세트로. 스토리를. 세트 판매. 야, 이거 세트를. 그러니까요. 그죠? 세트가 딱 돼서, 이게 그래서 12개 세트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도자기에도 연작 이렇게. 이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배경을. 자, 그래서 그리스 화가들은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고 실감나게 전달하는 방법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어쨌든 뭐 글을 적는 건 아니니까 그림만 봐도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그 경쟁을 했겠죠.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그림을 전달할 수 있을까, 스토리를. 결국 그 해결책은 흑색상 기법의 발명으로 나타났다. 그 기법을 창안한 예술가는 인물 그림들이 대담하고 뚜렷하게 보이도록 처음에는 실루엣으로 그렸으나 내부 표시점들을 새겨서 색임선을 따라 검은색 물감을 주입해 윤곽선을 뚜렷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요, 왼쪽에 그죠, 그 하얀 돛, 이게 그 선상의 디오니소스, 그죠?
그 돛에 보면 이렇게 뭐 줄무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거 줄무늬,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봐도 멋진데. 네, 너무 예쁘다. 예. 소장같이 갔어. 그래서 이렇게 뚜렷하게 만들고 장면들이 더욱 다채로워지도록 흰색과 자주색 터치들을 가했다. 그래서 추가된 흰색과 자주색은 검은 물감과 배경의 주황색보다 내구성이 적기 때문에 많은 흑색상 도자기들 가운데 그 추가색들이 남아있는 도기는 거의 없다. 이 기법은 점차 적색상 기법으로 대체되어 이 세경이 어쨌든 뭐 그런 얘기고요. 아유 그럼 목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실루엣이 뭔 실루엣이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실루엣이 실루엣 이게 재밌어요. 이거 실루엣 그죠? 실루엣이 뭐냐면 이게 이거거든요. 윤곽선의 안을 단일색 주로 검은색으로 칠한 이게 실루엣입니다. 그죠? 이게 윤곽선 그리고 안에 검게 칠한 거죠. 실루엣 그죠? 처음에는 주로 사람 옆 얼굴 조상 이렇게 옆에 얼굴 조상을 의미했는데요.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나왔느냐? 이게 18세기 말 프랑스 재무상 실루엣 에뚜엔 실루엣은 사람 이름이에요. 실루엣 이게 루이 14세에서 15세 넘어가는 그 루이 15세 15세 때구나. 루이 15세 이 재무상이에요. 재무상인데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이게 엄청 그 프랑스 왕실이 이 사치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항상 허덕였어요. 그 돈이 부족했어요. 항상. 게다가 루이 14세는 그 전쟁을 좋아해서 맨날 전쟁 전비를 지출하고 그저 베르사유 궁전 짓고 아주 사치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이게 힘들어졌지. 그러니까 재무상인이 이걸 관리해야 되니까 게다가 7년 전쟁 이것도 전쟁이라면 뭐든지 개입해 프랑스에 개입해가지고 7년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아닌데 결국 이 전쟁을 져요. 나중에 집니다. 프랑스가 결국 집니다. 그래서 7년 전쟁으로 1759년 프랑스 신용위기가 신용위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게 지불할 수 없어 난리가 난 거 발생하니까 부유층들, 왜냐면 신용위기라는 것은 이제 왕실과 왕실 친척들, 귀족들이 빌려 쓴 돈, 자기들이 사치하고 전쟁 비용 되려고 빌려 썼는데, 그걸 못 갚는 거지. 주로 빌린 곳은 네덜란드 뭐 이런 데서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무상이 자기가 돼가지고, 야, 이게 안 된다. 우리 검약, 극단적 검약을 요구하는 입니다. 이제 우리 사치하면 안 된다. 돈 아껴야 된다. 어떻게 그는 초상화도 검은색만 조금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귀족들은 맨날 초상을 맨날 그린 거예요. 자기들이 젊을 때 무슨 옷 입고 그리고. 근데 불러서 그리면은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이 물감 가격이 비싸요. 물감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야 이게 안 돼. 초상화도 이제 싸게 검은색만 좀 이렇게 그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이 말이 전해가지고 그래서 실루엣. 이 사람이 이런다, 실루엣. 전 재밌는 역사죠, 실루엣. 그래서 요게 18세기 말에 실제로 그렸어요, 그렇게. 전형적인 실루엣 조상합니다. 이게 옆으로 딱 해가지고 검게 칠한. 실루엣.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의 실제 조상하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실루엣 사람 조상은 아니고 그냥 그 당시 유행했던 전형적인 기법이 조상합니다. 그러니까 초상화인데 실루엣으로 그린 거죠. 그냥 겉에 그리고 검게 칠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상화도 검은색 야 돈 아껴 다 아껴 이런 겁니다. 이거 실루엣이라는 사람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의미가 확장돼서 이제 사물의 전체적인 외형, 형체, 윤곽. 그래서 테두리나 대강의 모양만 봐도 이제 보통 실루엣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사람 이름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역사가 이렇게 얽혀있다는 겁니다. 프랑스 왕실의 사치스러움. 그래서 결국엔 얼마 안 가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프랑스 왕실 재정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나는 거니까요. 그죠? 이미 이제 크게 기울은 거죠. 그거랑 연관된 거죠. 실루엣이라는 단어가 그 프랑스 혁명하고. 하여튼 재밌긴 해요. 이 사람도 야 초상화도 다 그냥 검게 칠해. 자, 이렇게 역사가 유명한 잠깐 쉬었다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루엣은 저거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역사 이름을 남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루엣 기법이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도자기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실 게, 그러니까 그 왼쪽에 있는 도자기를 보시면요. 위쪽에는 그 이제 이게 흑색상 기법. 그래서 흑색이 이제 그 모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적색이 이게 그 흙이죠, 흙, 그죠? 흙 색깔이죠? 흙 색깔의 바탕이고, 거기에 검은색을 남도록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게 이제 적색상 기법. 그러니까 바탕을 다 검게 칠하고, 그래서 흑색인 적색을 남긴 겁니다. 뭐,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위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발상이 전환이네요. 예, 그렇죠. 예, 발상의 전환인데 그렇게 바뀐 이유가 아래쪽이 그림이 더 표현하기가 세세하게 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거기 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저도 직접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색상 기법의 도자에서 새로운 효과의 묘색.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더욱 효과적인 표현을 찾아냈다. 그래서 그간 해왔던 전통적인 색채 의식을 뒤바꿔 그래서 주황색이나 적색 바탕 위에 검색 인물을 그리는 대신 인물들은 자연 그대로의 점토색, 점토색이 적색인 거죠, 그죠? 점토색으로 남겨두고 바탕을 검은색으로 칠하는 적색상 기법을 창안한 것이다. 그래서 색채들의 장치적인 강한 대비 효과는 이전과 다름없었지만 거친 색임 도구 대신 부드러운 붓을 사용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더욱 많이 그릴 수 있었다. 해부학 점에서도 더욱 생생했으며 의벽에서는 부드러워졌고 인물들도 생기에 찼다. 적색상 기법은 기원전 530년경에 창안되었는데 대부분의 화가들은 기원전 5세기 중엽까지도 계속 흑색상 작업을 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나 20년 화가들은 적색상을 채택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그 색을 다루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죠? 검은색하고 그 점토색.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나머지 색깔들을 집어넣는 게 대단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요. 우리 인류가 색채를 이렇게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 게 그리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색깔을 다룰 수 있게 된 게요. 그래서 그것은 169페이지 보시면요. 잠깐만 그만 보고 다시 오시면요. 169페이지, 그죠? 169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19세기로 와야 돼요. 19세기. 19세기 초중반으로 와야만, 그죠? 169페이지에 화가의 팔레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화가의 팔레트. 그래서 기계 시대였던 19세기에 그림 재료들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고 다양한 색채들이 발명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그림의 안료가 땅속 광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칙칙한 색조가 많았어요. 칙칙하고 좀 어둡죠. 그러나 화학 안료가 발명됨에 따라 다양한 색채 표현이 가능해졌는데 에메랄드 그린, 코발트 블루, 울트라 마린 같은 색채가 바로 이때 발명된 것이다. 그래서 물감을 스스로 어렵게 제작하지 않아도 되면서 화가는 전문화되었다. 그러니까 화가는 이제 그림만 그리면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물감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물감을 아까 이 실루엣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왜 소상화를 주문할 때 옆에 무슨 물감을 쓸지도 다 같이 정해요. 어디는 뭐 금칠을 하고 어디는 무슨 물감을 이거를 그게 가격이 다 다르니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나온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검은색만 칠해라. 그게 다 돈인 거지, 돈. 그거 하나하나가 다 화가랑 계약할 때. 자,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얘기 뭐 나중에 그때 다시 보도록 하시고요. 다시 오셔가지고요. 다시 앞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색깔,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 색깔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어 이런 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색깔을 잘 다룰 수 있었던 게 쉽지가 않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오래된 색깔이 뭐냐? 그거는 모든 고고학자들이 인정하는 붉은색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붉은색하고 그다음에 흑색, 그죠? 붉은색.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흙, 그죠? 흙인데 이제 빨간 흙, 빨간 흙, 그 철 성분이 많은 빨간 흙에 가장 먼저 썼고, 그다음에 석탄류를 동원한 검은색.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붉은색과 검은색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점토색하고 검은색. 그게 제일 그래도 구하기 쉬운 거죠. 자연에서 구하기 쉬운, 대량으로 구하기 쉬운. 결국은 까만색을 가지고 바탕이냐 그림이냐.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그리스에서는 그 뭐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8페이지 아래쪽에 이런 식의 정말 다양한 그 도자기들을 만들었고 이거를 판매도 했고 자기들이 쓰기도 했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또 그림도 다양하게 그리고 거기 스토리를 집어넣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9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그 조각상, 그죠? 조각에 대한 얘기예요, 조각. 그러니까 조각하고 도자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남아있는 게, 그죠? 뭐 그림은 남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남게 없으니까, 그죠? 그림이나 뭐 나무로 만들어진 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 도자기하고 조각. 그래서 조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각상. 그래서 미술품에 최초로 누드를 도입한 것은 그리스인들이었다. 그죠? 이집트 걸 생각해 보시면 다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앞에 이집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하다못해 뭐 간단한 치마라도 다 입고 있어요. 그죠? 남자가 여자가 다 간단한 치마라도 입고 있고 뭐라도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최초로 누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 왜 그 올림픽 할 때 다 벌거벗고 했다 그래요. 그죠? 다 벌거벗고 남성들만 모여서 벌거벗고 올림픽을 하고 뭐 그래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사회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운동으로 단련된 육체와 지적 토론으로 연마된 정신. 근데 이 연마된 정신이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폴리스. 자기들의 폴리스를 생각하는 그 애국심이라고 오늘날 표현하면 애국심인데요. 그죠? 공동체 정신. 그 다음에 운동으로 단련된 육체. 이거 전투력이에요. 전투력.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는 작은 폴리스 국가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요. 인구가 중요하다고. 인구가. 숫자가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강건한 육체와 아주 건전한 공동체 정신을 가진 그런. 그래서 왜 플라톤이 그 철인 국가론에서도 왜 그 철인들을 모아가지고 개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따로 왜 집체 훈련, 그죠? 같이 전투 훈련도 시키고 이런 그죠? 체육 활동도 공동체 활동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지도자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와 그 지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상적인 인간상은 바로 이렇게 전투력, 그죠? 강건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탄탄해야 되고 탄탄하면서 균형 잡혀야죠. 그래서 균형 잡힌 탄탄한 육체와 그다음에 그 건전한 정신, 또 공동체 정신,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인간 행동의 두 본성인 정열과 이성을 종합하고자 했고, 자, 인체의 미적 묘사, 종종 동적인 묘사를 통해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이거예요. 오늘 생각과 다른 게 그리스 조각들은 오늘날 우리가 고전 조각에서 보듯이 밋밋한 흰 대리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밀랍에 녹인 분말 색소 덩어리를 머리카락, 입술, 손 등에 채색하는 납법이 사용되었다. 그죠? 그 당시 밀랍이 그나마 밀랍, 그죠? 꿀 종류가 최고의 그 페인트였겠죠. 그래서 다 색칠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누드 입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여성상은 옷을 입은 여성 입상에서 관능적인 누드상으로 바뀌어갔다. 그래서 초기 조각상에 나타나는 몸에 달라붙은 옷주름은 몸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표현되었고, 또 다른 획기적인 변화는 신체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원칙인 콘트라포스토의 창안인데, 이것은 몸의 무게를 한 다리에 싣고 몸체는 거기에 맞는 포즈를 취하는 자세로서 마치 조각상의 인물이 움직이다가 멈춘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아래쪽에 이제 그 이집트 조각과 초기 그리스 조각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이집트가 딱 보면 아시겠죠? 3번, 그죠? 3번이 이제 가장 오래된 이집트 조각 입상인데, 이게 파라오, 그죠? 이렇게 몸 딱 붙이고서 서 있는. 근데 2번도 이제 이집트 거라고 돼 있어요. 그죠? 좀 이집트 신왕조의 기원전 7세기의 그런 입상. 요걸 딱 그대로 이제 본딴 거죠. 그죠? 왼쪽 1번. 요게 이집트, 이게 그 그리스 겁니다. 1번 코오로스. 그래서 이 코오로스의 모델은 주로 뭐가 됐다 그랬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오로스의 모델은 그 올림픽 우승자.
왜냐면 올림픽 우승자라는 게 가장 강건한 육체와 이게 증명된 젊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림픽 우승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고향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그 사람의 형상에 맞게 이렇게 이 코로스를 만들고 그거를 자기들 그 신전에 이렇게 그 봉헌했다라는 뭐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건한 육체를 우리한테 물려주시고 우리한테 다 주시고 또 우리 이게 지켜달라 그런 식의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오늘날 남아있는 게 뭐 2만 개쯤 되는데 엄청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 올림픽 하고 뭐 할 때마다 계속 만든 거니까요. 그거를 엄청 많이 남아있대 이렇게 코러스 요게요. 이런 식의 그 동사님. 그렇게 184cm. 그러니까 실제 사람 정도, 실제 사람 크기나 그거보다 좀 더 크게. 실제 사람보다 좀 더 과장해서 만든 거예요. 좀 더 과장해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집트 것들은 좀 작은데요. 요건 이제 크게 그 실제 인물 크기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어디 바로 다음에 돼 있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코우로스라고 하고 남성상을 이렇게 그래서 딱 봐도 뭔가 이게 그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모델로 만든. 그래서 여기 이게 코우로스는 뜻 자체가 특별히 고귀한 등급의 청년 또는 소년, 이게 우승한 사람이겠죠. 올림픽에서. 올림픽 위너, 그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요거 이제 코레라 그래서, 뭐, 단순 아가씨 또는 소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입고 있죠, 그죠? 옷에다가 옛날에는 색칠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색칠이 다 이제 없어져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팔이 없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르카익 미소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구나. 27페이지에 거기 그런 게 있어요. 27페이지가 아래쪽에, 이게 이 설명이 좀 이게 좀 왔다 갔다 좀 했는데,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그 아르카익 미술을 놓고서 코우로스와 코레라가 되어 있잖아요. 인체를 조각한 초기 환조 조각, 정면 입상을 찍고 있는데, 미소를 띄고 있는 것을 아르카익 미소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죠? 나오잖아요. 아르카익 미소라고. 이렇게 미소를 띄고 있어요. 이게 살짝. 그죠? 이렇게. 요 당시.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그죠? 웃고 있고. 요거는 스핑크스, 아시죠? 스핑크스 상에 얘들 좀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좀 어색하죠? 어색한 게,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웃고 있느냐. 요때 만들어진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그 뒤는 또 안 그래요. 뒤는 괜찮은데 딱 요때쯤 한 BC 6세기 중반에 만든 조각상들이 항상 요런 식으로 미소가 나타났다는 요런 식으로. 요걸 그래서 아르카익 시대의 요때 미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왜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미술 사가들이 야 이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죠? 그냥 뻣뻣한 거보다는 이렇게 쓰면 뭔가 살아있는 거 같잖아요. 그런 견해도 있고 아니면은 이때 이게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입 모양의 미묘함을 표현하는 데에 따르는 기술적인 어려움. 요거 같아 제 생각에는. 여기 입꼬리 여기 처리가 어렵거든요. 요거 입꼬리 요거 좀만 잘못 만들면은 이게 이상하게 돼요. 그죠? 입꼬리가 나중에 우리가 모나리자 할 때 다시 얘기 나올 텐데 여기서 입꼬리에 따라서 이 사람 완전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게 제일 낫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 당시 만든 요때 만들어진 것들은 다 이렇게 웃는 그죠? 거의 보다 웃는 게 더 쉬워요? 그렇죠. 이게 뭔가 좀 이상하게 되면 찌그러지니까. 근데 애들 점토로 얼굴 만드는 거 보셨어요? 입 만드는 게 제일 힘들어. 입이 제일 어렵죠. 입이 미묘하니까. 점토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게 똑바로 만들면 이렇게 미소가 나온다고 해요. 이게 똑바로 입술 이게 똑바로 만들면. 체니까. 예. 이게 똑바로 만들면 이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미소가 된다 그래.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거 같아요. 물론 이 썰은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근데 그 이후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면서부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동이나 이런 거 되면 안 나오는데 청동이 아니라 이런 돌 조각상에서는 돌은 이게 어렵잖아요. 대리석 다루는 게. 대리석에서 아마 기술적으로 여기 만들기 어려워서 이게 이렇게 보기 쉬운 거지만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면 이렇게 딱 이렇게 돼버리는 직선 만들고 입술을 만들면은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문제 때문에 나온 그런 미소다 해서 아르카익 미소라고 합니다. 자, 네. 그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눈꼬리, 입꼬리 이게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트라포스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오늘날까지 연결이 되니까 제가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오늘날에도 모델들이 그걸 취할 때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거 사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그 자세를 그죠? 자세, 포즈입니다. 포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 뜻이냐? 컨트라라는 게 이제 어게인스트 아니에요. 컨트라 반대, 그죠? 컨트라딕션 뭐 이런 식으로 컨트라 반대라는 뜻이고 반대로 자세를 잡다. 그러니까 이 자세에 맞선다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포즈, 자세에 맞서서 균형을 잡다. 그러니까 이 자세를 삐뚤어지면은 이 자세가 삐뚤어진 거에 맞서서 내가 균형을 잡고 다리에 힘을 줘야 돼요. 그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거기 우리 31페이지에 포세이돈 상을 보면은요, 다리에 힘줄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허벅지라든지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근육의, 그죠? 근육 표현도 들어가야 되고, 뒤에도 다 그 컨트라포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게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약간 불균형을 주면은, 이렇게 다리 이렇게 불균형을 주면은, 그 불균형을 바로 잡으러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자연스럽긴 한데, 그죠? 그 만들어질 때, 힘이 들어가면서 역동적이라는 거지, 뭔가. 그래서 그 결과 보다 역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S자 모양. 그래서 요게 수평이 아니라, 그죠?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어깨에서는 위로, 골반뼈는 이렇게 아래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고, 다리는 이렇게, 그래서 무릎은 이렇게, 요건 발목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자세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해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죠? 어깨, 골반, 하다 보면 힘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요. 힘이, 여기 중심이 있으면서, 그죠? 한쪽에 중심을 두면서, 그런 도해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에이지 그리스 시대, 요거 이제 미켈란젤로가 요것도 응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콘트라포스트를 응용한. 자, 그래서 단어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불균형한 자세를 취했을 때 그곳에 맞서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역동성이 이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코레아 코우로스. 그래서 30페이지 아래쪽 박스에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별 얘기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리석을 깎아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31페이지, 이제 계속 조각 얘기입니다. 조각. 아르카익 시기 조각과 고전 시기 조각, 그죠? 클래시컬 에이지 조각. 빈사의 전사와 포세이돈. 그래서 빈사의 전사라는 그런 조각이 있죠. 그죠? 이건 누워있는 전쟁터에서 방패를 들고 누워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빈사의 전사는 기원전 490년경에 발달한 인물 조각의 한 양식으로 아이기나 신전 동쪽의 박공에 표현된 일군의 설화적 조각, 그죠? 스토리가 전쟁, 트로이 전쟁을 묘사한 거로 하더라고요. 그 일부이다. 이 조각상에서는 굴육의 구조와 움직임의 상관관계를 잘 표현함으로써 움직이는 인간의 형태가 자유자재로 표현되어 있다. 다만 눈과 입 그리고 턱 수염만은 자연스러운 형태가 아니라 전통적인 규칙을 따르고 있다. 전통 규칙이라는 게 이제 완전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한 모습, 온전한 모습, 그죠? 온전한 모습. 이거 보면 눈하고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잖아요, 그죠? 어떤 아주 찡그러진 그런 모습이 없어요. 수염도 그렇고. 그래서 빈사의 전사는 아르카익 시기 말기의 그리스 미술이 이집트나 수메르에 기반을 둔 커다란 전통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노력, 즉 권력과 영혼으로부터 어떤 율동과 자연스러움의 표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주겠다. 그래서 그 일부 신체적 움직임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했는데 이제 얼굴 표정,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눈이나 입 같은 거는 그냥 전통적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그래서 아르카익 조각 말기로부터 10년도 채 되지 않아 고전적 조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저 청동의 포세이돈 상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 어떤 사람은 포세이돈이 아니라 이거 제우스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제우스인지 포세이돈인지. 그래서 포세이돈 상은 고전 시기 남성 조각상의 하나로 460년 전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 신상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벼락 혹은 삼지창, 이게 벼락이면은 이게 제우스일 거고 삼지창이면은 포세이돈이겠죠. 근데 그거는 없습니다 지금. 예,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손에 동그랗게. 예, 손에 쥐고 있는 게 있는데 그죠? 그건 없어요. 내려치는 순간에 활기찬 동작이 돋보인다. 무기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신적 권위의 상징이다. 이 멋진 청동상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포즈는 기원전 5세기 위대한 조각가들이 대리석 작업보다 청동 작업을 왜 더 선호했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한다. 왜 더 선호했냐면은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이 책이 좀 부족해요. 이게 부족해요. 이게 왜 자유롭고 개방적인 표지를, 그러니까 이게 이것과 대리석 작업보다 청동 작업을 왜 더 선호했느냐?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이게? 이게 간단해요. 이게 이 왼쪽 이거를, 이 포세이돈, 이게 지금, 그죠? 아르테미시움의 포세이돈에서 높이가 209cm, 이거 엄청나죠? 2m 커다란, 그죠?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운동감을 나타낸 커다란 돔새가 만들어진 것이 고전식 양식인데, 이게 왜 그 대리석 작업보다 청동 작업을 선호했냐면은, 이게 만약에 대리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리석으로 만들면은. 이거를 대리석으로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주물이에요? 이건 지금 청동이죠, 청동. 그러니까 청동으로 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듬은 거죠, 그 다음에. 다듬어서 깎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주물로 큰 틀을 짜서 만들고 한 건데, 일수로 만들면 돈이 진짜 커야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걸. 돌도 크긴 크지만은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팔이 부러지죠. 이 그 문제, 그게 문제예요. 이걸 대리석으로 만들었을 때는 팔이 부러져 버려요. 그죠? 위에 다리 부러진 것처럼. 예.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것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리석은 이게 팔을 들면 팔이 부러지거든요. 부러진다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팔이 없어. 이 팔이 이게 팔을 꽂은 거잖아요. 지금 뭔가, 그죠? 팔을 따로 만들어서, 그죠? 이게 한 손에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걸 거라고 하면 이 소녀가 꽃을 들고 있을 텐데, 그나마 이렇게 앞으로 딱 해서 이게 팔을 여기다 뭔가 만들어서 꽂은 거지. 그냥 만들면 이게 뚝 부러져 버리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청동으로 이렇게 청동은 한번 만들면 이게 굳어버리면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치고 있어도, 그죠? 부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포즈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리석 작업으로는 이거는 유지가 버틸 수가 없고, 그죠? 청동 작업을 선호해서, 그래서 청동 작품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집니다. 청동 작품들이요. 엄청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뭐 그렇고 다음 시간에. 앞으로 내디딘 포세이돈의 왼쪽 다리가 몸을 지탱하고 있으며 오른쪽 다리는 신축성 있는 지주가 되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콘트라포스인데 어쨌든 이게 미묘하게 근육의 어떤 그런 힘 주는 게 딱 표현이 되면서 역동성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몸통에서 머리로 중량감을 유지하고 있는 운동감은 손이나 발에서 전해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기를 현재는 분실되었다. 무기를 던지려고 하는 포세이돈 상에서 힘찬 운동감의 한 과정을 볼 수가 있다. 콘트라포스토의 발전으로 이제 조각가는 아무리 격렬한 움직임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해답을 얻은 것이다. 아르카익 시대에도 운동감이나 격렬한 동작이 있는 조각 작품들을 찾을 수는 있으나 아르카익 미술에서의 운동감은 자세나 몸짓에서 느껴지는 운동감이고 고전 시기 미술의 운동감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즉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근육의 형태나 모양, 힘 들어간 모습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움직이는 모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근육이나 그 자체의 그 힘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운동감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청동 조각상이 많이 발전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청동 조각상 하나 만들려면 그 당시 돈이 엄청 들었겠죠. 근데 그 돈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아테네가 돈을 그 델로스 동맹에서 착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게 그거예요. 여기서 이게
그 파르테논 신전 아니에요. 이거 이제 이거 복원한 그림이죠. KBS에서. 그 아마 원래 이런 식으로 색칠이 칠해져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밀랍의 그 페인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 꽃가루나 이런 거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칠죠. 이게 박공이라고 해서 박공 여기다 석칠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쓴 것처럼 파르테논 신전은 본래 여러 색으로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페르시아의 침입을 막아낸 후 건립한 파르테논 신전은 일종의 승전비와 같은 거죠. 우리가 이겼다 해가지고 원래 이 자리에 그 신전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가서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그때 자기들 도시를 비우고 다 도망가요. 도망가가지고 살라미스로 도망가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국 이기죠. 이겨가지고 막아내죠. 페르시아가 도망가는데 이제 물러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겼다 해가지고 승전배와 같이 커다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전 건립에 델로스 동맹의 자금이 유용되었고 이는 펠로폰네소 전쟁의 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그 건물들이,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예. 계속 보시면. 지은 저 신전 예. 기둥이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게 이스탄불의 지하 저수 창고에 다. 나 이번에 갔을 때. 아, 그 신전, 기둥이 다 기둥- 달라요. 각 예, 신전. 예. 그리스 그러니까 자기의 위험을 나타내려고 비잔틴 때 다 뽑아가지고 예, 뽑아갔죠. 많이 뽑아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또 연결이에요. 저 6월달에 터키 갔다 왔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요, 이제 32페이지, 신께 바치는 건물, 좀만 더 보시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랑 연결된 얘기니까 그까지 쭉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이후 서구 문명의 미술과 건축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고전 작품이 재발견되었던 르네상스 시대와 그리스 붐을 일으켰던 18, 19세기, 그죠? 이거 신고전주의 시대,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고, 빈케만, 그죠? 이때 아주 성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그리스 양식은 널리 유행해 오늘날 모든 박물관, 미술 아카데미, 대학에서 그리스 조각의 복제품이 자랑스럽게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법원이나 은행 같은 공공 건물의 외관은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 건물들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신전입니다. 그죠? 파르테논 신전으로 대표되는. 그죠? 자, 그래서요, 152페이지 보시면요. 152페이지.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152페이지에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신고전주의 나오잖아요. 그죠? 신고전주의. 152페이지 보시면요. 그죠? 신고전주의라고 해서, 1780에서 1820년 거쳐 유행했던 신고전주의는 아까 그 폼페이 발굴 이어지는 그 빈켈만 나온 그 이후에 이어진 신고전주의는 영광은 그리스의 것이고 위대함은 로마의 것이다 라는 에드가 앨런 포의 시를 그대로 반영하는 미술 사조였다. 회화, 조각, 건축, 가구에서 엄격한 고전 양식을 부활시켰던 신고전주의는 장시적인 로코코 양식에 대한 반동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전 세대, 그죠? 이전 그 전통적인 유럽 양식의 반동을 그죠? 그 반발에서 나온 게 그리스로에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때 이제 아주 신고전주의, 고전의 열기가 일어났습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다들 오시면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서요. 자, 그래서 요게 오늘날 너무나 영향이 커요. 영향이. 특히 건축사에서. 우리가 다음에 로마 하면서 얘기 나오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그러니까 요 18, 19세기 요 직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건축이 그 로마 양식이 로마의 바탕을 둔 그런 건축 양식이었는데 요 18, 19세기부터는 갑자기 그리스가 유행하면서 그리스적인 건축 양식,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대비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시대를 넘어서는 건축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건물인 파르테논은 이게 이제 이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별게 아니었는데 이게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됐어요. 이 파르테논, 이 신전이.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버지니아 주청사와 마이클 그레부스의 원주와 아케이드와 같은 고전적인 요소들을 차용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새로운 유행이었다.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건축이고요라는 거고요. 근데 그 딱 신전처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기둥이 그죠? 원주가 가운데 있는 거는 그 버지니아주 청사 미국.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때 신고전지 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은요, 이 특히 미국 건축이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그 독립시기죠. 이게 미국 독립이 1776년이거든요. 그죠? 1776에 미국 독립선언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럽에서 이 신고전주가 유행했거든요. 다 로마로 돌아가자,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다, 야, 그래. 그거 다 그 그리스식으로 지어야지 해가지고 다 그리스식으로 지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지은 건물을. 이 미국 의사다. 이거 완전히 신전 아니에요. 그죠? 기둥에다가, 그죠? 이 파르테논 신전, 완전히 신전. 똑같은 신전처럼. 그죠? 그 의사당도 이렇게 짓고, 자기들 주청사 다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영화 바람과 함께 살았던 거 보시면은요, 딱 그 미국 남부의 그 대지주들은 자기 집을 이렇게 졌어요. 신전처럼. 기둥이 막 있어, 기둥이. 그 영화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앞에 뜬금없이 막 그리스 기둥이 막 있어. 그 기둥이, 야, 난 6개야, 난 4개야, 막 이런 식으로 기둥을 지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게 이제 그 변두리 현상인데요. 그 촌놈들이 배우 나중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 신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18, 19세기에 그래서 쫙 유행을 해요. 계속. 지구적으로. 그래서 이제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이 덕수궁 석촌동 이건 뭐 이게 그리스 신전이죠 뭐. 그리스 신전 그죠? 그거를 그대로 본따서 그대로 우리 신전처럼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경희대 그죠? 경희대학교 본관 이것도 뭐 그대로 뭐 그리스 신전처럼 지은 거죠 뭐, 그죠? 뭐 이외에도 많죠, 그죠? 이외에도 뭐 다양한 여러 나라의 박물관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은 18세기, 17세기 그때는 없었고 19세기부터 이제 전 국가들이 자기네 나라들 박물관을 지었는데 박물관 지을 때 다 이런 식으로 지었죠. 입구는 다 이런 식으로 기둥이 다 있잖아요, 그죠? 기둥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신전처럼 우리나라 세종문화도 그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꼭 그 전에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18세기 전에는 뭐 그렇지 않았고 주로 로마식, 그러니까 로마식의 핵심은 아치예요, 아치. 그거 딱 기억하시면 쉬워요. 요거 이게 기둥이고, 그리스는 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고, 로마는 아치. 다 로마식. 왜냐면 아치가 보다 실용적이거든요. 이게 사실 비실용적이에요. 그만큼 더 힘들거든요, 짓기도. 근데 어쨌든, 18세기까지는 로마식 건물을 지었는데, 신고전주의가 유행한 18, 19세기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 양식이 유행했고, 특히 눈에 띄는 건물들이 주로 다 그리스 양식으로 많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 정도 할까요? 오늘 일찍 시작해서 아니 좀 더 할까요? 어떻게? 요거까지 읽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거까지 읽어봅시다. 요거까지 그 문단까지는요. 예. 그래서 그리스 건축가들은 흰 대리석의 파르테논 신전을 통해 아테네의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래서 아테네가 페르시아 침략을 물리친 후 시민들은 페리클레스, 그죠? 그 당시 그 지도자죠, 그죠? 페리클레스의 지도 아래 페르시아 침략군이 파괴한 것들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테네의 성스러운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진 신전들이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약탈당했다. 그러니까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가 싹 도시를 비우고 싹 도망가서 이제 그 살라미스에서 역전을 한 거죠. 그래서 신전들은 대리석으로 다시 건립되었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돈이 이제 자기들 아테네 돈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다 착복한 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신전 설계를 건축가 익티노스에게 위임했으며 신상들의 제작과 신전 장식은 조각가 페이디아스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폐허만 남은 지금도 파르테논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군림하고 있다. 파르테논 신전의 완벽한 미는 직선에서 벗어나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약간의 곡선형을 띠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원주, 컬럼이라고 합니다. 원주, 컬럼과 그러니까 원으로 된 기둥이죠. 원으로 된 기둥과 약간 유선형을 띠면서 위로 솟을수록 좁아진 형태를 하고 있고,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위로 솟을수록 좁아진다. 이게 만약에 직선, 그러니까 아래하고 위가 똑같으면은요. 근데 우리가 여기 신전을 볼 때 어디서 봅니까, 보통?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올라가면은요, 이게 기울어 보여요. 시각적으로. 여기 높으니까, 아래서 볼 때는 쭉 올라가면 이게 기울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서 약간 좁게 보여야만 밑에서 볼 때는 직선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인 효과를 계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게요. 시각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하중을 더 잘 버티게 뭐 그런 거. 아니,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시각적인 그 효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밑에서 볼 때 안정적으로. 직선으로 올라가면 이게 좀 끼우러,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건물 볼 때 직선으로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좀 끼우러 보이거든요. 앞으로.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살짝 작아지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요. 그 신전 그 그림, 그죠? 그 도리아식 해놓고서 가운데를 기둥이 끊어져 있잖아요. 아래쪽은 두껍고 이쪽은 얇잖아요. 이게 이제 중간 생략한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아래쪽은 두툼하게,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얇게 이렇게 졌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밑에서 보는 사람이, 이게 좀,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위로 솟을수록 좁아진 형태를 하고 있고, 엔타블러처와 계단형의 기단은 거의 아치형이다. 이렇듯 정교하게 직선을 곡면으로 바꾼 점이 중앙에 견과 무게를 든든히 받쳐주고 위로 상승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좀 전에 말씀드려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시각적인 효과예요. 안정적이면서 위로 이렇게 곧게 쭉쭉 올라가는, 그죠? 그래서 회반죽을 사용하지 않고 세워진 파르테논은 화승 공격으로 중심부가 완전히 파괴된 1687년까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었다. 그래서 1687년에 이게 이제 그 오스만하고 베네치아 공화국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베네치아 오스만 제국이 이 파르테논 신전에다가 이제 그 탄약고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베네치아 용병들이 대포를 쏴가지고 그 화약고가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크게 손상이 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1801년에 엘진경이 조각품의 대부분을 떼어 대형공원의 기증, 이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떼어서 기증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그런 겁니다. 그리스 열풍이 불어가지고 다 가가지고 막 주워오고 뭐 훔쳐오고 헐값에 사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증했을 때 시인 존 키츠가 낭만주의자죠. 키츠는 하늘을 바라보는 병든 독수리처럼 이 대리석 상들을 몇 시간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당시에 이렇게 그리스 덕후들이 막 생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덕후들이 생산돼서 그리스 열풍이 불었고, 이 키츠가 낭만주의 시인이에요. 그래서 키츠 친구가 아까 말한 바이런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리스 전쟁에 막 참전하고 이런 겁니다. 다 이제 그 당시 키츠라고 하는 거, 이 블루가 키이츠라 그러죠. 키이츠. 키츠. 자, 그래서 이게 신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하고 연결되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르테논 신전 지어진 얘기 했고요. 오늘날에도 커다란 인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정도 할까요? 요거를 선생님이 생각까지 딱 끊을 수 있는. 요 고담까지 요거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면 요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잠깐 다시 또 복습을 잠깐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 건축과 조각. 그래서 그리스인은 건축을 거대한 조각품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건축하고 이 조각이, 그러니까 건축이 결국 미술의 한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죠. 건축학과, 건축공학과가 따로 있어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나 건축은 그 미술, 그죠? 아트의 세 영역, 그죠? 회화, 조각, 건축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은 건축을 거대한 조각품으로 간주했고, 이것 역시 조화와 이상적 비례 규칙에 맞춰 건립했다. 이 신전 앞에서 공공의식이 행해졌고, 신전에 부착된 정교한 조각품은 그 신전에서 숭배되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했다. 보통 조각이 부착된 부위는 윗부분의 삼각형 박공과 그 아래의 수평의 프리즈 부분이다. 이런 게 전문 용어가 막 나옵니다. 여기 정신없어요. 전문 용어가 나와서 여기죠. 박공, 뭐 프리즈 이런 거. 이 고전기 조각상들의 얼굴은 대개 미포정해서 이걸 엄격한 양식으로 분리한다.
여기에는 폭력적 사건이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거의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 있는 조각상에는 켄타우로스 소환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성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얼굴은 마치 명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 제우스 얘긴다. 요겁니다. 요건데요. 이게 지금 좀 부셔져 있지만 이게 지금 켄타우로스가 왜 반인 반만이에요, 그죠? 반이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지금 말인데 말 몸통이 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납치해가는 건데요. 이 여성 요게 이겁니다. 명상에 잠겨 있는 듯한 요게 그죠? 표정이 별 변화가 없죠. 끔찍한 사건인데도, 그죠? 이런 식으로. 이 고전 시기의 작품에 이렇게 표정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없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테크니컬하게 아직은, 그죠? 이게 묘사하기, 인물 표정을 묘사하는 게 쉽지가 않고, 특히나 그 돌로 하는 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돌은 특히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3페이지로 하셔가지고요. 건물의 박공에 조각된 미술상들은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채색된 석조 배경 위에 돌출해 있었는데 완벽한 건초화에 집착한 그리스인은 등 돌린 조각상은 거의 만들지 않았다. 등 돌린 조각상. 그죠? 등 돌린 조각상. 요게 그러니까 이집트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완전하게 표현돼야 된다는 사람이라면은, 그래서 등 돌린 조각상은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등 돌린 조각상이라고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요. 어딜 보시냐면은요. 73페이지 보시면 73페이지 아래쪽 그림 보시면은요. 아래쪽에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 거의 최초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그런 것, 그죠? 그 전에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또 얼굴이 드러나고 뭔가 슬픈 표정이 드러나야지. 등 돌린 게 뭐냐. 그죠?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다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죠?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이때부터 뭔가 뒷모습만 딱 그려져 있는 겁니다. 뒷모습만 그려져서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한, 그죠? 그런 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이제 33페이지로 오시면은요. 그래서 미술사 이렇게 앞뒤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원래. 자, 둘째 문단. 그래서 도리아 양식은 도리아식이 막 이것저것 나 정신 없어요, 그죠? 도리아 양식은 도리아식 사원의 표준적인 건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통 그리스 본토에 분포되어 있다. 이오니아 양식은 소아시아와 에게에 정착한 그리스 이즘 사이에 널리 퍼졌다. 아칸스 나무의 입자기를 본뜬 무늬로 위로 장식한 코린트 양식은 훨씬 후에 발달했는데 로마 시대까지 일부 건축에 널리 이용되진 않았다. 그래서 원주가, 그러니까 기둥이죠. 유선형으로 위로 올라와서 좁아지는 것은 베을림 기둥, 엔타시스라고 부르는, 이거 들어보셨죠? 엔타시스라고 부르는데 조화에 대한 그리스인의 집착은 이와 같은 곡선을 통해 딱딱함보다 부드러움을 주고자 했다. 때때로 밋밋한 기둥 대신 카리아티드라고 불리는 여성 입상을 이제 기둥 대신 세우기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막 이게 용어가 나와서 정신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 보다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좁아지면서 살짝 이렇게 곡선을 가미된 그런 원 기둥이. 자,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이 있고요. 그림에, 그러니까 그 도리아식은 그 그리스 본토의 원주민들의 뭐 오래된 전형적인 가장 그 기본적인 양식이죠. 기본적인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리아식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어디 갔어? 도리아식은 요 지역이죠. 이게 이 원주민 지역이고, 요 이오니아식은 요쪽입니다. 요쪽. 여기가 이오니아 지방이거든요. 여기 섬, 터키 앞쪽에 섬, 여기 오른쪽에는 이오니아식. 그래서 도리아식하고 이오니아식이 이제 주로 그 그리스 시대에 주로 만들었고,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그다음에 코린트식은 이제 로마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많이 썼다는 겁니다. 좀 화려하게 이렇게요. 화려해지는 것은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 단어는 글쎄요. 여기 뭐 많이 있지만은요. 그 위쪽에 박공이라고 있어요. 박공. 그죠? 그 박공,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죠? 그거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미케네 문명할 때 이 사자문,
대자문할 때 그죠? 이렇게 상인방이 있고 요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요걸 박공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박공 그죠? 여기에 보통 이런 식으로 주술적인 형상을 넣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박공에는 다양한 그 조각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화려하게 색칠돼 있죠. 그죠? 그 박공. 그래서 박공이라는 단어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기둥을 원주라고 한다. 원주.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엔타시스, 베을림 기둥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이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요. 그 다음에 뭐 또 몇 가지 전문 용어는 그 뒤에 나올 때 다시 하도록 하시고요. 건축. 아래쪽에 고대 아테네의 명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다음 작품하고 연결해서 연결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페이지에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이 좀 할 얘기가 많았고요. 뭐 로마 이런 거 넘어가면 금방 갑니다. 이제. 예.